한 주간 도내 이슈를 정리하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준비했나요? 네, 첫 번째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선시키고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도내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도시재생. 지금 도내 곳곳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동해 묵호항의 배후도시로 수십 년 전 화려한 번성을 누렸던 동호지구. 그러나 교통과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은 동해시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지역이 지난 2017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토지 등 보상 작업이 마무리됐고 올 3월부터는 소방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눈이나 비만 오면 도로보다 낮은 주택에 흙물이 침범해 온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과거 묵호역을 중심으로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오래된 여인숙을 보존하고 그 주변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드는 파란 발전소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특화 가로 조성 등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동호동의 지역 특색을 살리고 인접해 있는 동해시립 바란도서관을 활용해 특화거리도 조성하는 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있는 500여 가구의 정주 환경이 내년이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홍승현 기자, 먼저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재생 하면 보통 이 재개발 수준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먼저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좀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이제 개발이 약간 신도시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좀 경제적이나 뭐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해서 사회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도시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하셨듯이 동해 묵호항을 끼고 한때는 정말 동호지구가 수십 년 전까지는 화려한 번성기를 누렸었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인 동해의 낙후 지역으로 변해버린 게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 지역에 책방마을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활기도 불러일으키고 또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재개발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전부 다시 짓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도시재생은 도시 고유의 건물을 살려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기반은 그대로 두되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해서 지역의 경제성을 좀 살리면서 전반적인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약간 사업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도시재생은 약간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변도 조금 신경을 써서 좀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살린다는 데 좀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 같이 확인해봤던 이 동해시 동호지구 책방마을 말고도 혹시 뭐 또 다른 곳에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 동호지구 외에도 태백의 탄광과 문화예술을 연계를 하고 또 춘천에 청년몰 사업을 통해서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는 등 모두 4곳이 2018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2019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생 친화형 마을로 꾸미는 영월 병총총 마을, 원주시 학성동의 평화희망마을을 비롯해서 정선, 삼척, 태백, 철원 등 모두 도내 9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 이후에도 봉산동이나 우산동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관련 리포트로 먼저 내용을 확인하시죠. 비좁은 골목길, 여기에 쓰레기까지 방치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골목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구도심 주택들은 아직도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입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주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학성동에 이어 올해는 봉산동과 중앙동, 우산동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원주초등학교와 우물시장길 일대로 사업 권역은 11만 7천 제곱미터 규모에 달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4년간이며 사업비는 167억 원이 들어가는데 최종 사업 선정 여부는 다음 달 결정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중앙동과 우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공모 사업도 추진합니다. 중앙동은 강원 감영과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한 곳으로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원주 중앙시장 재건축의 경우 점포 소유주들과 주변 상가, 세입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우산동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상지대와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 추진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봉산동과 중앙동, 우산동까지 3군데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해 적어도 2곳 이상은 사업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홍승현 기자,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은 이 도내 대부분 인구가 좀 줄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또 특히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재생 선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도시재생은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전국 곳곳에 낙후된 지역을 좀 개발시켜 보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지 68곳, 또 지난해 사업지 99곳을 발표를 했고요. 일부는 광역지자체가, 또 일부는 중앙정부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안한 곳이 또 일부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곳곳의 사업지역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면 낙후되고 쇠퇴해서 전환이 필요했던 그 지역에 재원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도내 사업들도 지금 거의 평균 150억 원, 많게는 300억 원 가까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각 지역에서 선정되고자 하는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이고요. 도내에서도 특정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주시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 신청을 위해서 상지대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해서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둘러싼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지인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면은 기존 토착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몇몇 시군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릉시 옥천동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마을을 조성을 했는데요. 강릉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이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좀 봤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세워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반 시설만 시에서 만들고 내용은 주민 스스로 채우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일단 협동조합에서 세운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업무를 위탁을 했고요. 스스로 동네의 이야기를 찾고 또 역량을 키워서 청년이나 장년, 노년층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좀 해법을 찾은 겁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진행될 도내 곳곳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원래 살던 주민들이 좀 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또 고민하고 또 협의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이 모쪼록 좀 순기능에 집중을 해서 좀 잘 이루어져서 도내의 새로운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폐장 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마감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전 4시로 당겨졌는데요. 겨우 2시간 차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는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부급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식당들을 중심으로 상경기가 절반 넘게 침체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한 식당은 하루 평균 70만 원에 육박하던 매출이 최근에는 10만 원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 사부급 지역 상권이 갑작스럽게 타격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시간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랜드는 매출 총량제 준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테이블 축소와 영업시간 2시간 단축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카지노 영업 마감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새벽 4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아침 6시의 경우 게임을 마친 사람들이 나와 아침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반면 새벽 4시에 게임을 마친 사람들은 곧바로 휴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카지노 영업 마감 시간을 새벽 4시에서 아침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공문을 접수하고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는 조속한 카지노 영업시간 변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노조와의 근무조건 변경 협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 풀어야 할 숫자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당시 취재했던 박건상 기자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강원랜드 카지노 폐장 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 측에 더욱 강도 높은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요. 또 보도가 나간 후 지역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일단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여부입니다. 강원랜드는 당초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폐장 시간을 주민들과 협의해 현재 새벽 4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폐장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원랜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폐장 시간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강원랜드는 문체부의 승인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랜드 측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폐장시간 변경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 지금 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을 한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말에 강원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제허가를 조건으로 매출 총량제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 총량제는 카지노나 경마 등 사행사업을 운행하는 공공기관들이 한 해 매출을 일정 수준 이상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뜻하는데요.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4년간 4,700여 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랜드는 지난해 1월에 약 20여 대 게임 테이블을 감축을 했고요. 4월에는 영업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0시간 운영을 하던 것을 10시에서 이길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단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박건상 기자와도 확인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과 강원랜드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랜드 관계자는 폐장 시간을 늦추면 직원들의 스케줄도 다시 짜야 되고 그 변경에 한도 약간 고려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앞서 박건상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또 확인을 하셨지만 현재 18시간 운영에서도 연장을 하려면 문화체육부와도 상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측은 애초에 폐장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을 때 지역 단체와는 협의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원래 강원랜드와 폐장 시간을 오전 4시로 합의할 때는 한 3, 4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강원랜드가 그대로 좀 밀어붙였다. 약간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 자영업 단체가 현재 오전 10시인 오픈 시간을 그렇다면 낮 12시로 바꾸고 폐장 시간을 오전 4시에서 6시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카지노 제허가 승인을 받을 때는 영업시간을 20시간으로 다시 늘려달라는 등 좀 갖가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주민 불화가 사실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강원랜드 정말 카지노 그 영업시간 단축에서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그보다 강원랜드가 폐강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덜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민 불만이 좀 폭주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같은 폐광 지역의 경기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지금 개장 시간을 축소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을 받는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본질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강원랜드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주변 관광지로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주변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강원랜드가 정말 언제까지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원래 내국인은 이제 카지노에서 사업장 입장을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네. 강원랜드만은 지금 예외인 상황이잖아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원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 폐광 지역 특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한시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1995년에 처음 제정이 되면서 10년 주기로 연장이 되어 왔는데요. 2015년에 폐특법이 연장이 되면서 2025년까지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과연 또다시 연장이 가능할지 그거는 사실 지켜봐야 하는 일이고요. 이에 따라서 강원랜드는 그간에는 좀 카지노 중심으로 매출을 잡았다면 이제 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워터파크 등 종합적인 리조트로 구상하겠다는 생각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방금 전에 계속 얘기를 했듯이 주민과의 상생이 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서 정말 강원랜드 카지노 시간만 이렇게 목매어서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강원랜드가 함께 살 수 있고 강원랜드가 좀 카지노가 없더라도 또 새롭게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정선에는 이 강원랜드가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만큼 좀 서로 긴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부터 도내에는 선거 관련돼서 좀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조합장은 각 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수장입니다. 억대 연봉의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고 지역에서의 지위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5년 열린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도내 경쟁률은 3.1대 1이었습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회 선거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약 한 달여. 오는 22일부터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26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또 28일부터 2주간은 공식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후보자 등록 전이지만 이번 도내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1회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좁다면 좁다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지연과 혈연, 학연 등이 표심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선거관리에 더욱 엄중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선거 신고 제보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련 일정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당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아직 한 달여 남았는데요. 벌써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 현장을 좀 돌아다 보니까 아직 선거 입후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명절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는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모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붙인 현수막들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지난 4년 전과 비슷한 한 3대1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신인들이 많이 대거 출마를 하면서 8대1, 9대1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조합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조합장 선거가 마치 정치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예, 한 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조합장 선거에 나오면서 마치 정치 선거에 비슷한 상황 영상들을 보이면서 과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부분은 좁다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학연과 지연들이 선거에 많은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의 탈불법을 막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공정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 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지난 7일에 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합장들만 이뤄져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일반 분들께서는 조금 이게 어떤 선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동시지방 이 조합장 선거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농협, 또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76명의 조합장을 이번에 선출을 하고요.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사실상 정확한 후보자 수를 알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현직 조합장 65명을 포함해서 모두 243명의 후보군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조합장 선거라는 게 각 조합에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이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원래는 각 조합마다 각기 다른 날짜에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가 정말 돈 선거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 정도로 좀 불법이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제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제를 이제 치르게 된 거고요. 2015년에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고요. 이번이 두 번째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 전에 돈 선거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면 좀 굉장히 열망이 큰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조합장에 대한 열망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상 조합장이 정말 억대에 이르는 연봉에다가 업무 추진비, 인사권에 또 사업 추진비, 사업 선정권까지 사실상 지역 내에서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역임했던 분들도 또 다시 출마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지역 내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이 조합원들의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또 뭔가 유혹도 좀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행이 됐던 지난 2015년에 도내에서 14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이번 3월 13일에 열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출마 예정자였던 강릉의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벌써부터 홍탁 선거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조합장 선거 중점 추진 과제를 돈 선거 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선거 구현으로 정할 정도로 위법 행위 근절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이 조합장 선거를 좀 앞두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네, 지난 2015년에 실시됐던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사실상 깜깜이 선거다 이런 비판 여론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제2회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등 당시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예비 후보를 일단 등록하는 그 절차가 없고요. 공식 선거 운동 기간도 2주가량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지 신진 후보들이 좀 진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관련 법상으로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정책을 알 수 있는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 등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또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 신설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요. 여러 가지 또 정쟁에 가로막히면서 당장 이번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는 셈이어서 이번에도 사실상 뭐 깜깜이 선거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조합장 선거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좀 많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뉴스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 수고했습니다.